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온 거 맞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호윤리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앞 시간에 본 의료윤리는 의과대학의 거의 필수 과목으로 개설이 됐죠. 의료윤리는 법학과에서도 개설이 돼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 꼭 의료윤리 과목이 법학과에도 개설이 되고, 간호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대학생들은 필수 과목이에요. 네, 간호대학에 따라서 생명윤리, 간호윤리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이 있는데, 생명윤리가 개설되는 학교는 이제 간호윤리가 없고, 간호윤리가 개설되는 학교는 이제 생명윤리 과목이 개설이 안 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고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주차 과정으로 간호윤리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간호대 학생이라면 간호윤리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래서 16주차 강의를 제가 여러분한테는 50분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압축시켜 놨어요. 그래서 고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간호를 이렇게 배우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톨릭 대학교 말고도 성신여대 법학과하고 또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치의생과에서 또 강의를 하거든요. 간호학과 학생들 수원여자대학만 유일하게 제가 출강하는 대학들은 다 간호대학이 있어요. 간호학과가. 보니까는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만 생명윤리, 간호윤리를 다 배우는 학교예요. 그 이외에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윤리만 있고, 그리고 서울여자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간호윤리가 없고 생명윤리만 있고, 제가 성북대학교 외래교수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보건의료행정과 외래교수로 있는데, 거기도 간호학과가 제일 센 과예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생명윤리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수원여자대학교는 제가 2019년부터 출강을 하고 있는데 생명윤리, 간호윤리가 다 있어요. 와, 그래서 와, 좋은 학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간호윤리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거의 생명윤리 안 하기도 해서 생명윤리를 모르죠. 근데 여러분, 생명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임상에 나가서 딜레마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지, 근데 간호윤리 시간에 이제 간호사 임상에서 딜레마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호사 임상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사례를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시간에는 간호대 학생이다. 내가 간호 임상에 나가면 어떻게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할지 딜레마 상황에서 그거까지 보면은 딱 이번 시간에는 어, 미션 클리어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엔 남학생들도 간호대학들을 많이 와서 여대 아니고는 남학생들도 많아요. 네네. 지난 시간 출석 못한 경우에는 저한테 문자로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지금 수업이어서 바로 지금은 처리 못 해드리고, 네. 출결 관련해서 여러분도 뭐 저한테 이의 신청하거나 하시면 제가 이건 받아들여야 되겠네라는 거는 출석 조정해 드릴게요. 말했는데 혹시나
반영을 안 해줬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혹시나 있을 수 있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조정해 드릴게요. 음. 어, 공유화면이 안 보여서 잠시만요. 네, 바로 딱딱 될 줄 알았더니 안 돼가지고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어, 간호윤리는 이제 나이팅게일이 최초 간호학교를 설립해서 어, 전문적인 간호와 실제 간호에서 필요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처음으로 제시한 게 이제 나이팅게일인데요. A good nurse must be a good woman 이렇게 해서 1890년대 초 간호사들은 간호에서의 윤리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게 1890년대예요. 한 130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간호사 랍이라는 분이 1901년에 우리 함무라비 법전 발굴할 그 해네요. 프랑스와 이란이 처음 발굴했던 1901년 병원과 개인을 위한 간호윤리라는 간호윤리학에 대한 최초의 책을 펴내게 됐어요. Nursing Ethics for Hospital and Private Use라고 해서 간호사의 이때 1901년만 해도 간호사의 주된 책임이 환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 의사에 대한 것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간호사는 그의 동료, 즉 의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간호윤리에 대한 국제 강령이에요. 무슨 강령 형태로 나온다고 했죠. 의료윤리나 간호윤리나 뭐 생명윤리랑 틀리게 무슨
강령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강령은 코드예요. 그래서 The International Code of Nursing Ethics 1900 몇 년판이죠? 1965년판인 것 같아요. 제가 연도를 가리고 있네요. 네, 1965년 제7조에 보면은 간호사는 의사의 명령을 지적으로 충실하게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서 7조 아이템 7 하니까는요. The nurse is under obligation to carry out the physician's orders intelligently and loyally 라고 되어 있죠. intelligently and loyally 충실하게 지적으로 의사의 명령에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965년이에요. 국제간호협의회가 1973년에 간호강령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간호사의 기본 책임이 앞에서와 같이 더 이상 의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환자, 즉 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본 게 1973년이에요.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의식이 이제 환자에 대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게 1973년 이후예요. 그래서 생명윤리에 대해서 개념을 보기에 앞서서 간호윤리를 조금만 더 이번 시간에 보고 생명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호의 이제 간호윤리의 기본 개념을 보면 간호는 아픈 사람들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게 간호이죠. 그래서 간호의 본질은 간호학자들은 간호의 본질을 케어, 돌봄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 자료는 사이버 캠퍼스에 수업 끝내고 바로 자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간호윤리학이라는 것은 간호윤리, 간호윤리학, 간호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윤리적 물음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간호윤리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돕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간호윤리학이에요. 간호윤리를 배우는 목적은 임상에서 딜레마에 빠진 경우에 개인의 가치 체계를 근거로 해서 윤리적 추론에 의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가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간호윤리라는 과목을 배워요.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어떤 딜레마 상황들이 발생하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윤리적인 가치에 따르는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케이스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지 내가 간호사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실제 사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간호사 윤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사들이 많은 윤리적 문제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고 간호사 윤리 교육이 필요한 또 이유는 간호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유지하는 윤리적 바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게 됐고 현대사회가 전문직 간호사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호사 윤리 교육이 필요해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의학 분업하면서 그때 간호사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계기가 돼서 그때 간호사에 대한 이런 감사함, 이런 의식 같은 게 바뀌면서 간호사분들이 또 그에 따른 또 책임을 또 많이 지게 됐어요.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그 이후로 막 되게 지위가 막 신장이 됐어요. 간호사분들이. 그래서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게 됐고 병원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있죠. 거기에도 이제 간호사분들이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간호사 윤리 강령이라고 하면은 뭐 윤리 강령, 코드 오브 에틱스에서 전문직 집단의 구성원이 따라야 하는 윤리적 가치와 행동을 규정한 게 이제 윤리 강령이에요. 윤리 강령은 법은 아니지만 전문직의 직업적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고, 동시에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사회에 알리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간호사의 윤리 강령은 1차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함으로써 간호직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교육과 성찰의 자료가 되어주기도 하고, 간호직 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가평가와 동료평가의 기준이 되고, 간호직 밖에서는 간호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기대 수준의 지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간호사 윤리 강령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윤리 강령은 간호 양심과 철학의 집단적 표현으로서 간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게 하고 있고요. 간호사 윤리 강령은 간호 행위를 안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며 간호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윤리 강령은 좀 더 큰 구체적이지는 않고 좀 더 포괄적인 내용들이고, 윤리 강령 밑에 그냥 간호사 윤리 지침도 있거든요. 지침은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행동 지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윤리 강령하고 지침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앉아서 수업할게요. 네, 앉으니까 좋네요. 제가 오늘은 6시간 수업이 있어서 네, 지금 보시는 게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이에요. 처음에 1972년에 제정이 돼서 1차, 2차, 3차, 4차, 4차 개정까지 있어서 이제 2013년 버전이 마지막 버전이어서, 윤리 강령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간호의 근본 이념은 인간의 생명,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좀 포괄적이죠.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평등한 간호를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별적 요구 존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그리고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좀 포괄적으로 쭉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이제 간호사의 의무가 간호 표준을 준수하고 교육도 잘 받고 이제 전문적 활동을 하고 정의와 신뢰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래서 이런 행동 강령들, 네,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제 한국 간호사 윤리 지침은 좀 더 세부적인 법조안 같이 되어 있죠. 2007년에 처음 윤리지침이 제정이 돼서 한 차례 개정이 됐어요. 한 7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제 개정 한 번 더 될 때가 됐죠. 그래서 법조문 같아요. 그래서 제1장 총칙, 목적, 재반 법령 준수, 2장 일반적 윤리에서 간호사의 사명, 인권 존중, 윤리적 간호를 제공한다, 이런 거 있고요. 대상자에 대한 윤리에서 아까 그 윤리 강령보다 좀 더 세부 지침이거든요. 평등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조를 한번 가볼까요? 간호사라면 이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간호 제공을 위해서 제7조 제1항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을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종교와 신념,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종교적 관점과 신앙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네요. 그 카톨릭 대학교 병원 가면은 예배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예배당은 강요는 아니지만 원하는 사람은 다 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3항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무관하게 동등한 간호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령보다 이 윤리 지침은 좀 더 뭐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 비밀 유지도 가보면은 환자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 간호사들은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알 권리 존중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겠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명의료와 간호에 대해서는 요즘에 연명의료 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우리가 간호를 하겠다라는 거에서 여러분 제가 수업 끝나고는 이런 자료들도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호사 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간호대 학생들은 제가 이거 다 같이 수업 시간에 읽거든요. 돌아가면서 쭉 나중에라도 봐야 되는 사항이어서 네,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뭐 이렇게 마이크 돌려가면서 이렇게 읽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마이크 어떻게 돌려서 깜빡했네요 저. 마이크 커버 씌웠어야 되는데 빠츠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하나 씌울까요? 제가 닦는 것만 생각하고 못했네. 철저하게 두 겹. 네, 그래서 지금 윤리 강령이랑 지침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간호사분들이 강령이라든지 지침 요런 활동하고 행동하겠다라고 대한간호사협회에서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은 다 요 강령과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겠고요. 이 간호윤리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간호윤리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다라는 것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정답이 하나면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근데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가 이제 딜레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윤리적 딜레마는 딜레마가 지닌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한 가지 좋은 해결책,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자기 윤리의식, 가치관에 따라서 최상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 및 철학은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시에는 자신이 지닌 가치, 인식 능력, 도덕적 민감성, 추론 능력, 도덕적 직관들을 다 사용해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간호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모든 인간의 권리, 의무, 목적에 대한 가치나 기본적인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하고 있죠. 윤리적 의사결정할 때 고려점은 영순위로는 자신이 지닌 가치나 인식 능력, 도덕적 민감성, 추론 능력, 도덕적 직관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 상황에 개입된 가치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어떤 간호행위가 환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전문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 필요한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쭉 뭐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고 간호대학 과정에서는 또 간호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 간호 과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카메룬이 개발한 윤리적인 의사결정 모델, value we do 모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또 잘 개발된 거여서 이 모형은 적용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그 가치에 따라 내가 내린 결론과 해야 했어야 할, 해야 할, 했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 가치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적인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 대한 수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자가 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여서 어떻게 실제 사례에서 그 가치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메룬의 밸류비두 모형은 첫 번째로는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value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be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난 무엇을 해야 하는지 do에 해당해서 value be do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인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4명의 간호사분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첫 번째 간호사를 보면은 이 간호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건 회복 불가능한 환자예요. 이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간호사라고 보는 것이고 이 첫 번째 간호사분의 행동을 보면 마지막에 심폐소생술에 참여를 했어요. 회복 불가능 환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중단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은 심폐소생술을 한대요. 밸류비두 모형에 의하면 가치로 두고 있는 것과 행동이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가치와 그에 따라서 행동도 일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치는 심폐소생술 회복 불가능한 환자 심폐소생술 중단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행동은 심폐소생술을 한대요. 그래서 밸류비두 모형에 의하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 케이스인 거죠. 두 번째 간호사를 보면 심폐소생술이 무의미하대요. 심폐소생술이 무의미하. 심폐소생술 안 해야겠죠. 이 간호사분이 생각하는 거는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간호사가 바람직한 간호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가치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되는 거, 무의미하다라고 같이 판단하지만 행동은 또 의사 지시에 그냥 따르는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이죠. 세 번째 간호사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소생술을 시행해야 된대요.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인간 누구나 존엄하니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의 관계를 중지하는 간호사,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지지하는 간호사가 올바른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실제 행동도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 객관적으로 행동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3번 간호사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가치는 인간 존엄하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는 거에 가치를 두고 있고 실제 행동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밸류비드 모형에 의하면 일치하는 걸 보이죠. 카메론의 밸류비드 모형에 의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3번 간호사인 거죠. 네 번째 간호사분을 보면 무의식 삶의 무의미함. 저렇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에 가치를 두고 보호자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심폐소생술 하지 않는 거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환자, 보호자, 의료인의 모든 입장을 고려하는 간호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심폐소생술 중단을 요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치도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이 가치도 이러한 삶을 무의미하고 환자, 보호자의 정신, 육체, 경제적 고통을 감소시켜 줘야 되니까 심폐소생술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 실제 행동도 심폐소생술을 중단을 요구하는 거여서 행동과 가치와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카메론의 밸류비드 모형에 의하면 이 3번, 4번 간호사가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가치를 두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긴 하죠. 지금 3번 간호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인간 존엄하니까 그래도 해야 돼. 이거에 가치를 두고 있고 실제 해서 환자는 회복 불가능하더라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겠죠. 4번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에 그러한 삶을 무의미하고 고통 감소시켜 줘야 되니까 심폐소생술을 안 하는 게 가치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실제 행동도 심폐소생술 안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치를 어떻게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론을 냈지만 카메론의 밸류비드 모형에 의하면 3번 간호사나 4번 간호사가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밸류비드 모형에 의해서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게 난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두고 있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복 불가능 환자의 경우에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윤리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인간 존엄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든 뭐 PVS 환자, 식물인간 상태라 하더라도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루에 식물인간 환자들이 거의 중환자실을 이용하니까 중환자실 비용이 엄청 비싸거든요. 매일매일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데 한 2차 병원 같은 데가 중환자실 비용이 한 20만 원대, 30만 원대 나오거든요. 근데 3차 병원,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은 더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요.
예전 한 10년 기준으로 유럽에서 식물인간 환자들 하루 처치 비용들 다 포함해서 한 2,000 유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40만 원 정도 곱하기 30 하면은 와 엄청난 금액이죠. 하루 200만 원만 해도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예요. 200 으로만 잡아도 1년 12 개월이니까 6천에 곱하기 10이 들어가야 되죠. 억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어느 일정 부분 부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료비가 0 원이거든요. 와 씨 엄청 좋죠. 중증이든 뭐든 모든 병원비는 0 원이에요. 국가에서 다 부담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유럽에서는 이제 국가가 이런 식물인간 환자들 인공호흡 장치 빼냐 마냐 국가가 인제 법원에 달려가는 그런 추세죠. 우리는 한 절반 정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 같아요. 뭐 병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게 더 낫나요? 국가에서 100% 내는 게 더 낫나? 더 나아요? 네. 희귀 질환 이런 거 있으면 국가에서 전부 병원비 부담하는 그 국가 체제가 좋죠. 근데 독일은 100만 원 벌면 30% 정도가 건강보험료로 내요. 그래서 100만 원에 30만 원은 아프든 아프지 않든 보험료, 의료보험료로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졸업해서 인제 직장 가면 초봉 한 300만 원 받는다 하면 90만 원 그냥 아프든 아프지 않든 그냥 평생 내야 돼요. 와 여러분 병원 잘 안 다니지 않나요? 저도 20대 때는 병원 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의원에 한약 지으러 간 거 말고는 아파서 제가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이 일생 동안 죽기 한 2년 전에 본인이 평생 쓸 의료비 95%를 죽기 2년 전에 다 쓴대요. 그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 젊어서 20대, 30대, 한 40 대부터는 이제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그렇게 뭐 큰 희귀 질환 뭐 암이나 뭐 이런 큰 병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병원 뭐 많이 가지 않거든요. 근데 20-30대 월급의 30%를 보험료로 내는 거 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살다가 독일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그러네요. 이제 결혼해서 인제 독일 국적이 되면 인제 그때부터 인제 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프면 인제 독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간호사가 바람직한 간호사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가치와 행동이 일치하는 면을 보이면 카메룬의 벨리비드 모형은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걸로 봐요. 그래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에이 몰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벨리비드 모형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일치하는 면모를 보여야 된다. 이게 어 뭐 생명윤리가 됐든 뭐 간호윤리가 됐든 뭐 의료윤리가 됐든 이런 임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학자들마다 막 이런 도구들을 개발을 하거든요. 그거 중에 제가 한 9 년간 가르친 와중에 이게 제일 괜찮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 드린 거고 가톨릭 종교 윤리도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톨릭 생명윤리에 대해서도 한 주차 분량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케이스를 하나 더 보면은 여러분은 어 여러분 실제 간호사로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며 어떤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케이스인데 이거 실제 사례예요.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암 환자의 알 권리와 환자 보호자가 환자에게 병명을 숨기고 싶어 하는 가치가 서로 상충할 때 간호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줘야 될지 어? 환자 보호자의 요청대로 환자에게 그 병 무슨 병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될지 실제 사례였는데요. 암 환자분이에요. 네. 환자 여자분이 인제 암 환자신데 환자 보호자인 남편이 부인한테 암이라는 사실을 좀 말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면 지금 아파서 그거 한 거보다 놀라서 쓰러지는 그게 더 감당하기 힘드니까 제발 말씀해 주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간호사 입장에서 말을 해 줘야 되는 그 타이밍에 환자 보호자가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 것과 보호자의 요청 사이 이런 상충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요청하더라도 "아유 말해 줘야죠. 제가 말은 안 할게요. 대신 편지로 써서 놓고 와야지." 뭐 이런가요? 어떻게 하죠?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여자 환자분이 암이셨는데 인제 간호사분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 환자 보호자 남편이 너무 강경하게 부탁을 해서 말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근데 인제 암 환자라 인제 항암 치료를 해야 돼서 어 입원을 해야 되죠. 입원을 해야 돼서 입원했는데 인제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인제 암 치료 횟수에 따라서 입원실 했다가 입원실 잡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서울병원 같은 큰 병원도 암병동이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몇 차, 몇 차 이거에 따라서 입원했다가 인제 항암 받고 약 처방 받고 이렇게 다시 퇴원하고 CT 찍고 뭐 이런 거를 인제 반복해야 되는데 또 병실도 없으면은 어 그 타이밍에 항암하러 못 가요. 그 선생님 진료 예약이랑은 다 돼 있어도 그 날짜에 못 가요. 그럼 약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뭐 다인실 뭐 5 인실 6 인실도 무조건 있으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 그 병실 없어서 2 인실이나 1 인실이어도 뭐 암 그 보험 실비보험 혜택 받으려면 무조건 입원해야 되니깐요. 그래서 1 인실이라도 가려고 막 했는데 1 인실마저도 없어요. 근데 삼성서울병원 1 인실 비용 혹시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요? 병실료만? 특실 말고 1 인실. 특실은 더 비싸고 1 인실 하루 비용이 53만 원 정도예요. 저도 한번 1 인실 가 봤는데 좀 스카이 꼭대기층에 와 뷰는 뭐 일원동 거기 삼성서울병원 근처 산책로가 다 보이더라고요. 와 근데 53만 원. 오 치료비랑 뭐 이런 거 다 빼고 병실료만 53만 원이에요. 근데 그 병실도 얻으려고 하면은 없을 때는 없거든요.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인실로 입원을 하신 거죠. 다인실 입원하셨는데 어 다인실에 있다 보면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도 어디 아파서 왔어요?" 뭐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저는 무슨 염증 치료해야 돼 가지고 입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는 뭐 "나는 무슨 암, 난 무슨 암, 난 무슨 암." 이렇게 다 암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 염증인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더 있다 보니까는 어 옆에 언니 암 환자 약 똑같이 들어가고 있네? 저 염증 약인가? 어? 난 염증 치료자인데 옆에 암 환자분 꽂고 있는 거 약 이거 다 똑같아요. 뭐 한두 개 꽂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 5개 많으면 6개씩 꽂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이 암 환자분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 의료진들도 의심하고 나중엔 심지어 남편도 의심하고 간호사분들 다 의심하고 나중에는 그 정신과 치료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무슨 병명으로 죽었는지 모르고 돌아가신 그런 실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은 환자 알 권리가 더 그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4 분의 1, 2, 3, 4 분, 네. 이런 경우에 이제 1번 간호사분은 가치가 자신의 병을 알고 삶을 정리할 권리 이런 거에 가치를 더 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람직한 간호사는 생을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간호사가 바람직한 간호사고 행동을 보니까 진실을 말하고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한다라고. 그래서 1번 간호사분 처음부터 가치와 행동이 일치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간호사분 같은 경우에는 어 환자 본인한테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더라도 환자한테 직접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어때요?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간호사 2 번 분은 이제 환자의 알 권리 존중이네요. 이분도. 어 말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보고 바람직한 간호사의 모습은 정서적 지지자, 환자의 옹호자 이런 분이 이제 바람직한 간호사라고 보고 행동도 의사 보호자가 알리도록 환자한테 알리도록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가치와 행동이 일치하는 면모를 보이죠. 3번 간호사분은 보호자의 의견 존중. 말 안 하는 거에 가치를 뒀네요. 실제 케이스 간호사분이네요. 실제 가치가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에 더 가치를 뒀어요. 실제 말 안 해준 간호사분 같이. 바람직한 간호사의 모습은 중재자로서의 간호사고 행위를 행동한 걸 보니까 보호자와 환자의 대화를 유도해서 말 안 한다는 거죠. 이분은 말 안 하는 거에 가치를 둬서 말 안 하는 거에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밸류비드 모형에 의하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거지만 1 번, 2번 간호사분들하고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거죠. 4번 간호사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이거에 더 가치가 있다. 알려야 된다는 거에 가치를 두고 있네요. 그러기 위해서 바람직한 모습은 환자의 사실 수용을 돕는 간호사. 알려야 된다. 행동을 보니까 환자에게 사실을 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1, 2, 4 번은 알리는 거네요. 3번 간호사만 실제 케이스에서의 간호사분이 3번 간호사였네요. 실제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밸류비드 모형에 의해서 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와 행동이 일치하면 그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본 게 카메론의 밸류비드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임상에서 하고 있구나.'라고 한번 보여 드린 거예요. 다시 우리 생명윤리 어 자료로 와서 보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호윤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 이제 중요한 생명윤리
의료윤리, 간호윤리는 어떤 거를 공부하는 거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겠죠? 그에 비해서 생명윤리는 인간과 생명이 책임 있는 관계를 다루는 윤리적 고려가 생명윤리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외적인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사태들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가 생명윤리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윤리의 개념은 요런 거다. 네. 생명윤리의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사태들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 네, 이게 생명윤리예요. 그래서 생명윤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이런 행동 강령들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이해, 그리고 생명윤리는 생명의 가치, 인간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한 윤리적 본질에서 심오한 철학적 질문들을 던지는 것들이 이제 생명윤리의 목적이고, 생명윤리는 공공정책의 문제들이라든지 과학의 감독과 통제까지도 생명윤리에서 담당해서 하겠다라는 게 생명윤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쟁점을 하나 더 보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심각한 질병 내지 장애를 가진 신생아들이 반드시 생명 유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이제 어떤 아이들을 선별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소아과 의사들이 양심 고백을 한 게 이제 논문으로 펴낸 건데 그냥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무작위로 선정을 했다라는 게 소아과 의사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 쟁점의 어 이 사안에서의 충격적인 사안이었고, 음 그다음 사례는 미국에서 있었던 이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첫 번째 판례고, 어 1975 년이잖아요. 케이스를 한번 보면 카렌은 1975 년부터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자신의 호흡을 도와주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그녀의 상태는 장기적인 식물인간 상태, 어 chronic persistent vegetative state. 그래서 의료에서는 이제 대문자 따서 PVS 환자라고 하거든요. 식물인간 상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카렌이. 카렌으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자 했던 가족의 결정을 담당 의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사건은 결국 뉴저지주 대법원까지 가게 돼서 상정되었죠. 법원은 이제 담당 의사가 법에 어긋난 살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도 생명의 유지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한 첫 번째 판결이에요. 그래서 카렌은 큰일 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미국 법원 판결문은 다 이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판결문 같은 경우에 우리는 공식적인 명칭을 쓰지는 않고 무슨 그 해에 이제 접수가 된 거면 그 연도를 쓰고 어 고노도 이렇게 가는 거는 형사 1심은 고, 형사 2심은 노, 형사 대법원 3심은 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 도 이것만 봐도 형사 대법원 판결문이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이런 사례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나다로 가요. 가나다.
그래서 간은 민사 1심 판결이구나. 나 하면은 민사 2심 항소법원이구나. 그리고 민사 대법원 판결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네. 그거 말고는 미국은 근데 다 사례마다 이름이 있어서 미국 판례 조회해 보시면은 웨스트로우에서 이제 판례 번호 아무거나 해서 가보면 다 판례 이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례는 카렌 앤 퀼란 사건인데 미국은 1975년도에 연명의료 상태 PVS 환자 같은 경우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미국에서 법원 판결 이렇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호흡 장치 떼서 죽게 되면 고의살인범이에요. 1급 살인이죠. 아주 중형에 해당돼서 안 되죠. 누가 인공호흡 장치를 빼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판결이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한 데가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래서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우리 뉴스 기사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물인간 상태 연명의료 결정해야 되는지 떼야 되는지에 대한 처음 판결이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에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대법원 판결까지는 가야 되겠다 해서 끝까지 3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김할머니 사건 아주 유명한데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할머니의 그때는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 없었으니까 할머니 의사가 추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 말 들어보니 띠라고 하셨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서 법원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런 상황에서 생명 유지 장치, 인공호흡 장치라든지 뭐 이런 정맥 주사, 뭐 영양분 공급 이런 거 다 빼게끔 하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법원 판결이 나오고 할머니 바로 돌아가실 줄 알고 이제 우리나라 첫 번째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다 갔죠. 근데 할머니 안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한 100 며칠을 더 살다 가셔서 되려 환자 보호자 쪽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브란스 병원이면 거의 하루 병실료나 뭐 이런 처치 비용 100만 원 이상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인공호흡 장치 없어도 할머니 사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네 돈 안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되려 환자 보호자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막 기사들 찾아보시면 뭐 할머니 인공호흡 장치 뛸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 뭐 이런 기사도 막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은 그 김할머니 사건 이후로 호스피스 완화 그 법이 되게 길어요. 제가 약칭으로 말씀드릴게요.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법이 왔어요. 호스피스 및 저도 그 법이 제일 긴 것 같아요. 연명의료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뭐 이런 법인데 여러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서 호스피스만 써도 그 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사전 동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뭐 인공호흡 장치는 빼달라 뭐 이런 거를 사전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전기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쓰면은 갈비뼈들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럼 전기 충격은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사람이 또 마음이 또 바뀌잖아요. 네. 뭐 처음엔 그렇게 했으나 또 그 상태 돼 보니까 또 살고 싶더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다시 한번 사전 연명의료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 작성된 기록은 뭐 어느 병원급에서 어느 병원이 저장한다 이런 것들이 그 연명의료 결정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좀 그래미상 생각하면 이거 앞서가는 건데 생각하기 싫은데 또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 요거까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김할머니 사건 실제 판결문하고 그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자소송이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전자소송을 했던 PPT 자료들도 다 있어서 교육용으로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여명의료 결정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상태였는지 법원은 어떻게 결정한 건지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그것도 한번 케이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또 10분 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윤리, 도덕, 사회규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회규범은 관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행을 법원이 인정해주면 과실범 처벌을 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 케이스도 한 2개 정도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5분이니까 15분까지만 또 쉬고 15분부터 3교시 수업 시작할게요.